빨간 모자, 하얀 모자 퍼즐을 푼 사람. 일단 조금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채팅창에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다 풀지 못했어도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모자, 하얀 퍼즐, 하얀 모자 퍼즐. 세 사람의 죄수가 있다. 교도소장이 자기는 모르게 모자를 하나씩 씌워주고 어,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저녁 때 한 차례 기회를 줄 테니까 나가도 좋다. 그런데 직접 벗어서 봐서도 안 되고 남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말해줄 수도 없고 근데 첫째 날 아무도 안 나갔다. 둘째 날도 아무도 안 나갔다. 셋째 날에 모두 일어나서 나갔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네, 푸는 사람 채팅창에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77명이니까 조금만 더 채팅창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직 신고자가 없어요. 빨간 모자 퍼즐 푼 사람 채팅창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빨간 모자. 교수님, 예. 채팅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떠서 그래? 신고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래요? 채팅창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모르겠네. 아, 자, 그거 좋은 얘기인데 채팅창이 비활성화됐다. 사람마다 음소거 해제, 비디오 정지 채팅, 다 채팅. 예를 들어서 채팅, 1대1로 채팅. 그거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 다 돼야 되는데, 한 사람만 더, 예. 지금 교수님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채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채팅창,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다음을 허용.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하고서 화면 공유는 돼 있는데 스스로 이름 바꾸기도 되는데 음소거 해제도 되는데 채팅이 안 돼 있네요. 정말. 지금 채팅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보안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이제 아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채팅. 누구든지 채팅 혹시 네, 네,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좋은 거 알려줬네요. 채팅이 내 창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보안창에 그것이 채팅이 허용이 안 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름은 말입니다. 이름은 엉뚱한 이름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그냥 이름은 실명을 유지해야지 사실은 그래야 출석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건 허용을 했지만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의 빨간 모자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프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채팅창에다 프리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따 자기가 한번 발표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뭐 쓴 거를 읽어도 좋지만 그래서 여기서 쓰기는 너무 복잡할 거예요. 채팅창에 쓰기는. 그래서 이따 한번 기회를 줄 때 발표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79명, 1부는 안 나왔지만 시작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눌러서 오늘의 그 슬라이드로 공유를 하면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것 같은데 이걸로 나갑시다. 자, 이쪽입니다. 개인 간 상호작용에 관한 7가지 원칙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사실은 미안합니다. 이러면 됐네요.
개인 간 상호작용에 관한 7가지 원칙, 이거를 좀 보면서 이 화면을 조금 늘려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화면 공유 다 보이시죠? 개인 간 상호작용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배울 궁극적인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일까라는 문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상호작용에 관한 거니까 사과의 가격은 물론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개인 간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상호작용, 뭐 우리는 흔히 수요 공급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수요하는 사람, 그걸 사서 소비하는 사람, 생산해서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 가격이 1,000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이 얘기를 써니가 지난주에 왜 사과를 3개만큼 샀을까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었을까라는 문제를 넘어왔기 때문에 써니는 제일 처음의 문제는 써니는 왜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는 거를 선택했을까? 자기가 생산해서 소비할 수도 있었는데 이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왜 사실은 써니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사과를 살까?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지는 않을까?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써니는 때로는 1,000원에 사고 싶어도 상점이 너무 멀어서 먹고 싶은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비용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써니는 왜 사과를 안 살 수도 있을까? 1,000원인데 1,000원에 사지 않고 500원 아니면 안 사고 이렇게 튕길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이 언제 나타나느냐? 보통 사과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써니는 사과의 생산과 소비, 우리나라에는 사과가 사실은 1,000원이지만 그 1,000원에 약 20억 개의 사과가 생산이 됩니다. 20억 개의 사과 생산 소비, 사과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될까?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해야 될까? 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거 아니라 그걸 당에서 또는 국가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이 결정하기에는 개인이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러 건을 고려해가지고 국가가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소비한가를 결정해서 개인에게, 생산자에게 또한 소비자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인하대학교가 코로나가 마무리돼서 이제 정식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점심을 먹을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에는 우르르 하고 몰려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음식점, 다른 사람은 저 음식점에 가서 마음대로 사 먹지 않습니까? 그걸 사 먹는 대신에 사실 그러면 어떤 데서는 음식이 남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청에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국밥 몇 그릇, 짜장면 몇 그릇 이런 식으로 미리 결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쿠폰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음식점 주인에게는 이만큼 생산해 50그릇, 50그릇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식자재의 낭비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하자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랑 공산주의 계획명령경제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죠. 어느 쪽에도 어떤 점에서 장단점 무엇이고 어떨까?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뭐 우리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가급적 빼려고 그러지만 그거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전쟁을 벌였고 또 지금도 국가가 분단이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경제학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요. 다섯 번째는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었을까? 아까 원래 얘기한 그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 있을 때는 그 1,000원에 이 정도면 나는 뭐 몇 개 사 먹을 때야, 나는 몇 개 생산할 때야. 이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1,000원이 된 겁니다. 생산과 소비량이 거기서 일치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 먹으려고 하는 욕구와
생산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생산할 수 있어 하는 욕구가 거기에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려운 말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다섯 번째 얘기. 그 다음에 사과의 생산 소비량은 적절할까? 아까 20억 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억 개는 과연 더 늘려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너무 많아서 오히려 18억 개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닐까?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는 문제서부터 나는 적절하다라는 판정을 내릴 겁니다. 적절하다. 왜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을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과 시장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를 때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조금 더 생산해, 조금 깎아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오늘 닥칠 퍼즐인데 아까 예고한 대로 말입니다. 이 공유를 잠시 중지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퍼즐을 지난 시간에 이런 퍼즐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간 모자 하얀 모자 퍼즐을 풀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 뭐 복잡한 얘기는 다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한 얘기는 세 사람에게 모두 뭐 어떤 모자를 씌워줬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저녁 때 한 자리에 나가도 좋다. 다른 사람 모자를 볼 수는 있지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다. 근데 자기가 빨간 모자면 저녁 때 한 자리에 나가도 좋다. 그래서 첫째 날에도 안 나갔고 둘째 날에도 안 나갔다. 교도소장은 분명히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날에도 안 나갔고 두 번째 날에도 안 나갔다. 그러면 영원히 안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 세 번째 날에는 모두 일어나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은 모두 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자 여기 웅시 누구냐? 길게도 썼네요. 이용재입니까? 이용재군? 이용재가 맞죠? 예.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이용재군? 제가 색깔을 착각해서 흰색이 3개라고 썼는데 아니 말로 하면 됩니다. 쓴 거는 무시하고 채팅창에 쓴 거 말고 말로 지금부터 해보세요. 예. 네. A, B, C 3명이 있다면 예. 제가 A라고 생각하고 그럼 B, C가 빨간 모자인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빨강일지 하양일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하양이라고 가정하고 B가 되어보면 아하. B의 입장에서 A가 하양, C가 빨강인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B가 자기가 빨강인지 하양인지 모르니까 C가 되어보면 C 입장에선 다 하양인데 그러면 C는 빨강인데 C가 나가고 있지 않으니까 B가 하양이라는 조금만 가정이 천천히 틀려요. B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조금만 천천히. 제가 색깔을 헷갈려서 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 보세요. 네. A가 제가 색깔 그냥 반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양 모자가 3개라고 치고 그러니까 빨간 모자면 나가라고 그랬는데 하얀 모자면 나가는 걸로 하자. 네네네. 아마 그러면 더 혼동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A 입장에서 B, 예. C가 하양인데 그럼 이제 A가 본인이 빨간 모자라고 가정하고 B가 되어보면 A가 빨강, C가 하양. 그럼 B가 자기도 빨간색 모자라고 가정하고 C가 되어보면 C 입장에선 A가 빨강, B가 빨강. 그러면 자동으로 C는 하얀 모자가 돼서 제 가정에선 하얀 모자니까 나갈 수 있는데 첫째 C가 날.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예. 네. C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B가 빨강색이라는 가정이 틀리고 그럼 B가 하양색인데 B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A가 빨강색이라는 가정이 틀려서 A는 하양색. 그러니까 A는 빨간 모자입니다. 자, 나는 약간의 수정을 빼고는 동의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들은 사람은 요 반응을 눌러서 최고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세요. 엄지손가락 치켜 올리는 거 아십니까? 자, 강슬기 양 엄지손가락 치켜 올려보세요. 그냥 연습으로 동의해서가 아니라 치켜 올릴 수 있습니까? 반응 엄지손가락. 아니, 오케이. 직접 손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다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이용재 군의 말이 맞다 하는 사람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어째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용재 군. 빨간 모자, 하얀 모자. 난 그러면 빨간 모자, 하얀 모자를 원래대로 바꿔서 이용재 군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A, B, C라고 하자. A의 입장에서 뭐를 보고 있느냐면 내가 하얀 모자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가정이 필요합니다. 아는 거에 대해서는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깥에 비가 오는지를 알라고 하면은 바로 보이면 창밖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때는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하에 갇혀 있다. 빗소리가 들린다. 진짜로 비가 오는 걸까? 비가 온다고 치자. 이때는 가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비 오는 것처럼 인질범들이 비 오는 소리를 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내 머리 모자는 안 보이니까 내가 하얀 모자라고 그러자. 그러면 B는 내가 하얀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만일에 하얀 모자였다라고 하자. 그러면 B의 생각에는 C는 하얀 모자를 2개 볼 것이다. 2개를 볼 것이다. 즉 자기는 빨간 모자라는 것을 첫날부터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C는 첫째 날 나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용재 군은. 여기까지는 동의합니까? 여기까지는 동의하면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엄지손가락 아닙니까? 오, 강슬기 양 동의 안 합니까? 동의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얀 모자라고 하자. 불행히도 하얀 모자라고 하자. 그러면 B는 내가 하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근데 B는 자기가 그렇지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겠죠. 자기도 하얀 모자라면 하고 생각을 할 것이다. A가 하얀 모자라는 걸 알고 자기는 무슨 모자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얀 모자라면 C는 하얀 모자 2개를 보고 첫째 날부터 내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따라서 C는 첫째 날 나갔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되면 손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C가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B는 둘째 날 하나는 하얀 모자인데 A는 하얀 모자가 틀림없는데 내가 하얀 모자라면 C가 첫째 날 나갔을 텐데 C가 첫째 날 안 나간 것을 보고 C는 하얀 모자 2개를 보지는 못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차리고 둘째 날 나갔을 것이다. 아까 이용재 군은 둘째 날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둘째 날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맞습니까? 둘째 날 B가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거기까지 동의하면 예. 내가 하얀 모자라면 B는 둘째 날 나갔어야 됐다. 그런데 B가 둘째 날 안 나가는 유일한 경우는 내가 하얀 모자로서는 안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하얀 모자라는 가정은 내 관찰에 합치되지 않는다. 틀렸다. 따라서 내가 하얀 모자라는 이론은
원래부터 틀려먹었다. 그 이론을 포기하자.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빨간 모자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A는 셋째 날 나갑니다. 여기까지 동의하는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렵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A, B, C를 고른 거는 마음대로죠. B의 입장에서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해도 똑같은 결론이 이루고 C도 똑같은 결론이 이루겠죠. 따라서 A가 추론한 거는 B, C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세 사람 모두가 셋째 날에 나간다. 자, 이것을 말로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A 입장에서 내가 하얀 모자라고 하면 B는 다시 자기도 하얀 모자라면 C가 첫째 날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둘째 날에는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서 나갔었을 텐데 둘째 날에도 B가 나가지 않은 것을 보고 A는 셋째 날에는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점에서 맞습니다. 이원재군 있습니까? 이원재군? 예. 네. 예,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예. 네, 일단 첫째 날입니다. 예. 일단은 A나 B나 C나 상황은 동일할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 위에 다른 사람 둘이 빨간 모자 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예. 이미 빨간 모자 둘이 있는데 나까지 빨간 모자일 리가 없다. 그 일리는 확률은 있긴 있지만 극히 적다. 낮다라고 예. 생각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예. 그리고 둘째 날 때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 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가지 않는 걸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하얀 모자를 쓰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빨간 모자 하나, 하얀 모자 하나, 아니면 빨간 모자 둘을 아니 다시 말할게요. 예. 빨간 모자 하나, 하얀 모자 하나거나 빨간 모자 둘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확신의 단계는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지 하얀 모자를 쓰고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의심의 영역이지 확신의 영역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셋째 날까지 갑니다. 예. 뭔가 이제 슬슬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진짜 아무도 안 나가는 걸까? 예. 그런데 근데 여기서 나가는 순서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동시에 나간 건가요? 전부? 동시에 알아채서? 예. 뭐 아니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까 내가 설명할 때는 A, B, C가 어느 사람이 먼저 그걸 알아채든 간에 그거는 뭐 지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동일한 결론, 나는 빨간 모자다 라는 거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해봤을는지 모릅니다. A, B, C 중에 A는 장님이었다라고 하자. 그렇지만 소년탐정 김전일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A, 김전일은, 장님인 김전일은 먼저 나갔을까? 나중에 나갔을까? 뭐 동시에 나갑니다. 장님이어도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A가 하는 추론을 할 때 그 사람이 장님이어도 풀 수 있었었지요. 주의 깊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원적으로 돌아갑니다. 예, 계속해 보세요. 셋째 날 때 생각해 봤을 때 셋째 날이 이렇게- 됐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의문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빨강, 하양이라면은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데 절대로 나가지 않는
세 명 다 전부 다 반응이 없잖아요. 예. 근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다는 건 한 가지 쪽의 가능성을 더 실어둘 수 있겠죠. 둘 다 빨강 모자라서 자신이 하얀 모자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는 건가? 근데 이거는 다른 두 명도 전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 셋 다 빨강 모자인가? 예. 그 가능성은 원래부터 열려 있었겠지만, 네. 근데 확신의 영역은 아직도 아니고,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솔직히 제가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거 셋 다 빨간 모자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전 여기서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좋은 트라이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네. 확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의심하고 뭐를 뭐 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죠. 네. 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구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외고를 들어가기 위한 중3을 대상으로 한 입시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더 그쪽이 더 쉬울는지 모릅니다. 약간 쉽게 변형을 해봅시다. A, B, C가 나란히 있는데 각자 A, B, C가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있는데 전부 왼쪽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C에게 모자를 먼저 씌워줬습니다. 빨간 모자 3개, 하얀 모자 2개 중에서 마음대로 모자를 골라서 세 학생에게 씌워주고, C라는 학생은 A, B가 무슨 색깔을 보고 있는지 보이죠? 그런데 C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너는 네 모자의 색깔이 뭔지 알겠느냐?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남 둘은 보이지만 내 모자는 못 보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모두 하얀 모자를 쓰고 있으면 C는 예, 압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거 모른다고요. 그런데 B에게 또 물어봤어요. B에게 너는 네 모자 색깔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B가 아는 경우도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A가 하얀 모자를 쓰고 있다면 자기도 하얀 모자라면 C가 빨간 모자를 알아차렸을 텐데, B가 모른다라고 한 것은 앞에 하얀 모자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따라서 A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색깔인지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색깔이냐? 빨간 색깔입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A는 장님에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는 A, B, C가 조금 아까 이군이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원재군이 얘기한 대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 비대칭적으로 지금 풀어나간 거예요. A, B, C라고. 근데 어느 여학생이 사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교수님, 왜? 그러니까 빨간 모자는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닙니까? 그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지. 첫날부터 알고 있지. 빨간 모자는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다. 그러면 하나라고 가정합시다. 하나라고 칩시다. 자, 어디를 뭐 할 때 차례로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열쇠를 발견할 때 아무데나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방에서 잃은 열쇠를 찾을 때, 자, 안방을 찾자. 안방의 장롱 쪽을 먼저 찾자. 뭐를 찾자. 서랍 쪽을 찾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하얀 모자, 빨간 모자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경우부터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누군가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하얀 모자 2개를 봤겠지요. 첫째 날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따라서 첫째 날 누군가 나갔어야 됩니다. 하얀 모자 2개를 쓴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하얀 모자 2개를 본 사람이, 첫째 날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는 이제 빨간 모자가 하나만은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2개 아니면 3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자,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2개라고 합시다. 2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얀 모자 하나를 보는 순간 나머지 2사람은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차리겠죠. 3개는. 그러니까 둘째 날 2사람이 나갔을 겁니다. 둘째 날 아무도 안 나갔지요. 그러면 2개일 리가 없는 거죠. 둘째 날 저녁에. 따라서 내일 저녁 와라, 내일 저녁 와라 하고 3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둘째 날 저녁에 아무도 안 나갔다는 것부터 벌써 그때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김전일처럼 대단히 머리가 좋아야 될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만 생각하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재 군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까? 네, 근데 근데 한 가지 예, 말해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일단은 아마 거기까지 확신이 들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튿날 일단 저녁이면 난 안다라고 그랬는데 네. 네. 일단은 모자가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건 첫째 날 기다린 걸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무슨 모자? 그러니까 모자는 빨간 3개입니다. 모자가 최소 2개 이상의 오케이. 결론에 도달한다는 건 동의를 예. 하는데 예. 이제 남은 게 2가지 경우잖아요. 2개 아니면 빨강 3개. 모자 2개, 하얀 모자 하나이거나 아니면 예. 빨강 모자 3개이거나.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예. 나가지 않는 게 예. 과연 빨간 모자 하나, 하얀 모자 하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일단은 상대방이 빨간 모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적어도 자꾸 머릿속에서 말이 꼬이네요. 맞아요. 그게 간단해 보여도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장님의 예를 든 건 우리의 일상에는 혹시 이원재 군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는 탐정 만화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런가요? 거기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2개의 빨간 모자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사무 경감인 나오죠. 경찰이 나오죠. 그 사람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전일은 그중에 일부만 압니다. 그렇지만 김전일은 거기 핵심 본질적인 것이 아닌 정보를 버리고 본질적인 정보만을 팝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이사무라는 다른 경감은 정보가 너무 많은 중에는 사실은 범인이 형사들을 오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만들어놓은 가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대에 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정보가 흘러넘쳐나는 세계에 진짜 본질적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잘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수학 문제가 이 문제보다 쉬운 이유는 수학 문제에서는 필요한 정보만을 내세워주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전부 다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내줍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내준 정보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중에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식별해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정보가 막 섞여 있습니다. 본질적인 정보를 여러분들 골라내서 그것만을 가지고 추론을 해나가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는 원래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자, 화면 공유를 다시 눌렀습니다. 나는 써니로 지금 넘어갑니다. 써니는 왜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나는 보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써니는 왜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사실은 써니가 다른 거를 하고 거기서 받은 거 가지고 사과는 농부가 생산한 사과를 사는 편이 써니에게 이득이 되니까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이득이니까 거기에 동의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이 상호작용을 해서 각자가 자기가 잘 생산하는 걸 생산하고 나머지를 교환하는 것이 경제 전체로는 이득이다. 사실은 거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사고 파는 모두에게 이득이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중요한 협력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써니는 왜 사과를 못 살 수도 있을까? 거래는 비용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써니는 왜 사과를 1,000원인데 튕기고 안 살 수도 있을까? 사실은 사람은 거래 이득이 있을 때 그 거래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튕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거래는 때로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에서부터 더 깊이 있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네 번째로는 사과의 생산 소비를 누가 결정해야 될까라는 것을 사실은 사회는 어떤 식으로 그걸 결정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까? 거기에서부터 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명령 경제를 이렇게 좀 대비시켜서 나름대로 거기를 보는 어떤 통찰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좀 탐구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소비량 20개가 과연 타당한가? 시장은 많은 경우 거래 이득이다라는 이득을 최단으로 끌어내는 소위 효율성을 갖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시장은 보통 좋은 경제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정부도 때로는 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퍼즐 푸느라고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나가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 상호작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상호작용인 우리는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에서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합해가지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사과 하나를 1시간에 생산한다. 너도 사과 하나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둘이 합치면 사과가 2개 생산이 될 것이다. 그 말은 틀리죠. 때로는 잘 협력하면 3개, 4개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싸우고 그러면 하나도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얘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가 팀 과제를 내면은 팀 과제를 하면 학생들이 서로 일을 미루는 바람에 시간은 배로 들고 결과는 반이 되는데 왜 교수는 자꾸 팀 과제를 내주지? 아, 교수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래기도 했습니다.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사람이 협력하면 성과는 4배가 되고 3사람이 협력하면 성과는 8배가 된다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게 2사람이 협력하면 협력이 결과 성과가 반쪽이 돼야 되네요. 미국에서는 4배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반쪽이 된다고? 그건 니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 팀 과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니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나무랍니다. 팀 과제는 교수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수는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지 모르냐. 진짜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흔히 해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그 용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기는 난 게임을 홀짝 게임이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홀짝 게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주가 동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홀수개, 짝수개를 이렇게 상대방이 안 보이게 주먹을 내밉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두루해서 동전을 잡은 뒤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홀수 또는 짝수개의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홀에 100원 하고 돈을 냅니다. 맞추면은 100원을 손님이 따고 못 맞추면 잃습니다. 이걸 홀짝 게임이라고 합니다.
요새도 홀짝 게임을 합니까? 혹시 그 강경훈군 요새도 홀짝 게임이 있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기는 알죠. 그래도 이런 거 어, 몰라요. 네,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때는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여러 명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손님이 하나, 물주가 하나라고 하면 이 손님이나 물주를 우리는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경기자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의 대안들을 여기서는 홀수, 짝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행동이라고 안 하고 이 경우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략. 물주도 2개의 전략이 있고 손님도 2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홀홀이 하나에 끼워 맞췄을 때 그걸 갖다 우리는 경기라고 부릅니다. 각 경기에 대해서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경기자의 보상,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경기자의 보상이 적혀 있습니다. 즉 홀홀인 경우에는 물주는 100원을 잃고 손님은 100원을 딴다라는 말을 이렇게 2개의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도 홀짝인 경우는 물주가 100원을 따고 손님은 100원을 잃는다. 뭐 이 경우 각자 이런 식으로 2개의 숫자가 대응돼 있는데 이 경우에 모든 경기, 모든 전략의 조합에 대해서 보상의 합계가 항상 0이 되는 게임을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로섬 게임은 뭐라고? 보상의 합계가 0이 되는 게임이라고. 게임은 뭐라고? 게임은 경기자가 있고 경기자별 전략이 있고 각 전략의 조합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진 것, 이걸 우리는 게임이라고 한다고. 게임이 뭔가, 제로섬 게임이 뭔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을 기준으로 제로섬 게임은 어떠냐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한 사람이 따면 한 사람이 보상이 플러스가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그에 비해서 승자만 있는 게임이 있을 수 있고 패자만 있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과 같은 경우는 모두 패자가 되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윈윈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제로섬 게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자 패자가 갈리는 게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난 주장한 겁니다.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선인은 왜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을까? 사 먹는 편이 싸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왜 싸냐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는 도출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뭐냐라는 것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래는 개인이 서로 합의해서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써니가 사과 3개를 3,000원을 주고 산 거는 가치 있는 사과 3개와 가치 있는 돈 3,000원을 사과가게 주인과 써니 사이에서 서로 교환했으니까 거래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서로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는 선택의 원칙, 지난 시간에 개인 선택의 원칙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는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칙 2번째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사과 3개와 뭐를 했습니까? 써니도 사과 가게 주인도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거기에 합의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적어도 주관적으로 봐서 써니는 사과 3개가 돈 3,000원보다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과 가게 주인은 또는 농부는 사과 3개보다 돈 3,000원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거는 교환의 이득과 분업의 이득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환의 이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서로 똑같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할 때 둘 다 이득이 될 수 있느냐? 둘 다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나는 여기에 결론이 거래가 있었다면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비용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결론은 김전일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김전일까지 안 가도 당사자 모두가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판단했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어떤 거래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당사자 모두가 주관적으로 이득을 취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교환의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환의 이득은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인슐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인슐린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폐렴에 걸려 있습니다. 너는 우연히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당뇨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폐렴에는 페니실린, 염증을 하려면 페니실린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인슐린을 줄게. 너는 나한테 페니실린을 주렴. 네가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을 주렴.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교환의 이득입니다. 교환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필요한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에 교환의 이득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 논리적으로 확인하세요. 과학은 회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빨리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지 않을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를 때는 상대방이 내게 필요한 것을 받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상대방에게 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이것을 우리는 교환의 이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내가 인슐린을 가지고 있으니까 페니실린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사람은 예상을 합니다. 예상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 현재 행동을 결정한다. 2차 효과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이면 가만히 있자. 내가 우연히 인슐린을 주어서 페니실린과 교환할 수 있었는데 사람은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도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거리를 고기를 가지고 채소를 가지고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슐린이 필요할런지 모르지.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잖아. 그런데 보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인슐린을 우연히 가진 거지만 내가 인슐린을 가지는데 내가 뭔가 적성에 맞고 나는 인슐린 생산할 때 신나는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인슐린만 생산할 때야. 그래서 그 인슐린을 가지고 먹을 사과도 사고 빵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할 때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생산하는 거에 생산을 하고 그것을 교환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면 될 것 아니냐. 여기서 얻는 이득이 분업의 이득입니다. 현대 생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거를 사과든 배든 바나나든 옷이든 뭐든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보통은 노동자가 돼서 기업이 원하는 일을 갖다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든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농부가 돼서 사과를 생산해가지고 사과를 판 돈을 가지고 모든 다른 필요한 거를 교환해서 해냅니다. 보통 중간에 돈이 들어가지요. 왜 돈을 쓰느냐라는 문제를 여기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환의 이득을 전제로 해서 교환할 수 있구나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인슐린만 생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페니실린만 생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뭐한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업의 이득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 목수가 있습니다. 두 목수의 이름은 A부와 B입니다. A와 B의 월간 생산성은 한 달에 몇 개만큼씩 동양 가구 또는 서양 가구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A부는 동양 가구를 만들 때 한 달에 2개 만들어냅니다. B는 하나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A부가 더 능력이 있죠. 2배만큼. 서양 가구를 만들 때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A부는 4개 만들어낼 때 B는 한 달 내내 하나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는 아까 비교 우위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A부는 B보다 동양 가구도 서양 가구도 더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더 잘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교 우위라고 부릅시다. 잠시. B는 동양 가구도 서양 가구도 A보다 잘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 잘 못 만드는 정도가 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게 뭐냐입니다.
그러면 그 비교 위에 있는 거를 생산해야 될 텐데 사실 여기서는 생산 계획수가 원래는 여러 가지 다른 취향이나 시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생산을 1년 동안에 반년 동안 6개월 동안은 동양하고를 만들고 6개월 동안은 서양하고를 만들고 비율도 똑같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간 생산량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2, 6은 12해서 1년에 A부는 동양하고를 12개 만들어내는구나. 서양하고는 4, 6, 24에서 24개 만들어내는구나. B는 1 곱하기 6은 6, 또 1 곱하기 6은 6, 6개, 6개 만들어내는구나. 계산할 수 있죠. 요 월별 생산성과 생산 개월수를 알면 연간 생산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전부 합쳐서 보면 동양가구가 18개, 서양가구가 30개. 그중에 A부는 12개, 24개, B는 6개, 6개를 생산한 셈입니다. 자, 이제는 퍼즐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A부가 이제 신세 한탄을 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망치만 두드리는 게 정말로 따분해. 나도 대학생들처럼 뭐 몇 개월은 몰라도 1년에 한 달 동안은 방을 좀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B이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형님은 나보다 2배 또는 4배만큼 부자인데 말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2달을 쉬어도 까딱없지 않으냐. 6개월을 쉬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A부가 얘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네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몰라. 자네도 결혼해서 마누라 두고 또 애들이 커서 유치원도 다니고 젖도 먹고 그래봐. 조금만 하면 그 유치원비, 우유값, 기저귀값 이거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곁을 지나다가 살짝 그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우유값, 기저귀값 걱정 안 하고 A부와 B를 한 달 동안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비법이 얼핏 머리를 쭉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둘한테 다가가서 그 비법을 얘기해서 두 분 아저씨들 내 말대로 하면 조금도 생산에 주름살이 안 가고 기저귀값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주말도 그대로 하면서 한 달간 방학을 다녀올 수 있으십니다.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까요? 자, 이수민 양에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수민 양에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랐습니까? 아직 안 떠올랐어요? 변지현 양 그런 아이디어? 힌트는 분업의 이득, 비교 우위. 이렇게 물어봅시다. 변지현 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필은 동양 가구도 서양 가구도 AV에 비해서 잘 못 만듭니다. 그래도 못 만드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그건 어느 쪽일까요? 동양 가구 쪽일까요? 서양 가구 쪽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말하자면 이런 질문을 나는 한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수술과 주사 놓는 거라고 합시다. 사실은 주사도 수술도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잘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간호사는 둘 다 의사보다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쪽을 덜 잘 못할 거예요. 비교의 간호사의 비교의는 어느 데에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나 비슷합니다. B는 어디에 비교의가 있을까요? 동양 가구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동양 가구면 1번, 서양 가구면 2번 이렇게 해주세요. 1번 동양 가구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실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B는 여기서 1, 2, 3, 4, 5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1년 동안 11달 동안 한 달은 방학 가야 되니까 계속 동양가구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11가의 동양가구를 만들어냈죠. 18개 중에 7개는 4번 A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A부는 7개를 만들어낼 때 3.5개월이 걸립니다. 1년 중에 한 달은 방학 가고 11 빼기 3.5
7.5 동안 서양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4 곱하기 7.5 하면 3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18개, 30개가 만들어지면 그 뒤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는 11개 중에 자기 거 6개 남겨놓고 5개를 A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A부는 원래대로 12개가 됩니다. 서양 가구에서는 A부가 30개 중에 24개, 원래 24개 남겨놓고 6개를 B에게 줍니다. 그럼 B는 6, 6, A부도 12, 24. 원래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방학을 다닐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다. 누구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사기라고 그러던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가감성계에 따라 엄밀한 논리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 두 목수가 12달 일할 거를 한 달을 줄였다는 게 그럼 그것이 과연 예외적으로 큰 건가 작은 건가? 놀라지 마시라. 실제로는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실제 이득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 공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리 천재의 제곱을 하더라도 하루에 20개 이상 핀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보니까 어떤 공장에서는 10명이 어떤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갈고 어떤 사람은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명이서 하루에 48,000개를 만드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에 몇 배입니까? 240배입니다. 이거 10명이 나누면 4,800개에 돌아갑니다. 혼자 만들면 기껏해 20개 만들어낸 게 240배입니다. 분업의 이득은 단순한 분업이어도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아담 스미스의 1776년보다 250년 뒤에 말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범세계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목수나 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분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는 분업의 이득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서 어떠한 생활 수준을 누릴까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립 경제죠. 여러분들이 무인도 가서 혼자 산다고 합시다. 그게 어떻게 될까? 나는 여기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왜 시인은 무인도로 떠나지 못하는가? 시인들은 많은 경우 자연과 더불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싶다라고 그리움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무인도로 떠난 시인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단순한 얘기입니다. 시인은 무인도에 가서 시를 쓰고 살 수 없습니다. 시는 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시를 써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분업을 얘기하는 거죠. 무인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아들을 키워줄 아플 때 데려갈 병원이 없어서 또는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낼 학교가 없어서 장난감을 사줄 데가 없어서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어서 음악홀이 없어서 이거 다 분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우유를 만들어내고 내가 병을 치료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내가 박물관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은연중에 분업을 그렇게 광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온 여행가는 우리나라 선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700만 명의 로빈슨 크루소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선조보다 잘 사는 이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선조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분업의 이득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경제학은 사실은 이 거래의 이득, 분업의 이득, 교환의 이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연구한 학문이다. 협력의 과학이다. 그 협력이 언제 실패하는가? 그 실패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가? 이게 경제학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만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11시 4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오세요. 모두 다시 들어오세요. 비디오도 켜시고요. 자, 예, 조금 뒤쳐졌지만 조금 서둘러야 되겠지만 나가 봅시다. 여기에서 화면 공유를 다시 눌러서 예,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공유로 됐습니다. 이쪽이 왜 자꾸 이렇게 되나?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것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이 제대로 안 되네요. 자, 나는 거래는 비용도 든다라는 얘기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이제는 두 번째 퍼즐을 넘어갑니다. 왜 사과를 못 사 먹을 수도 있냐? 사과 가게가 너무 멀면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사과 파는 가게를 찾지 못해서도 있을 수 있죠. 사과 파는 가게를 찾지 못한다. 낯선 곳에 가서 사과를 사 먹고 싶은데 어디에서 파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 얘기가 뭐랑 비슷하냐면 써니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솔로로 지내기로 했을까라는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이 마땅한, 이건 상호작용에 왜 그런 것이 나오냐면, 사실 내가 솔로로 보낼 때 상대방도 어떤 나의 잠재적인 파트너도 솔로로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얘기를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보낼 만한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질는지 모르지만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츠입니다. 아까 그 두 페니실린과 인슐린의 경우를 들면 나는 인슐린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마침 그 인슐린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은 마침 내가 폐렴에 걸려서 필요로 하고, 이렇게 될 때는 필요가 서로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는 거였었죠. 아까 갑목수, 을목수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치가 있어서 분업이 가능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가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냐? 여러분들이 알겠죠. 내가 상대방 파트너를 마음에 들어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싫어해도 안 되고, 상대방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싫어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거래에는 늘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협상과 절충이 실패했을 수도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낼 거야? 경비 부담은 어떡하고? 정말 그 약속 지킬 것 같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어떠냐면, 가치 있는 것을 서로 합의해서 주고받을 때도 거래 상대방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맞는 사람을 맞아야죠. 만날 수 있어야죠.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시켜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거래는 비용도 든답니다. 거래는 비용도 든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에게서 뭐를 얘기했냐면, 개인은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지 그 행동을 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는 거래에 이득이 있다, 비용이 든다라고 할 때는 거래 전체의 총이득, 총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계약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비용이 총이득보다 더 클 정도로 비용이 크게 되면 그 거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득이 있어도. 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솔로로 갖다 혼자 지낸다. 그런데 그때 상대방하고 같이 하면 서로 간의 총이득이 솔로로 지내는 것보다 두 사람의 총이득이 뭐 증가할는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그걸 탐색하고 협상하고 절충하고 계약을 뭐 구두계약이겠지 이 경우는. 또 그 경우에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그
손해를 청구하고 이러는 게 너무 복잡하면 에이 그냥 솔로로 지내고 말지 내년으로 미루고 말아서 이렇게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거래는 비용도 든다. 하여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드는 것이 너무 많이 들면 거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써니가 사과를 일부러 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건너뛰어서 합시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이득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 이득을 가져오는데 그 거래 이득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협상을 거쳐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거래 이득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거는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중고시장에서 사고 파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이거를 갖다 일단 살 때는 내가 2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 그걸 갖다 그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봤자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한 5천 원밖에 가치가 없어. 사는 사람은 2만 원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시다. 두 사람은 새 책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15,000원 정도까지면 중고를 사도 좋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가격을 협상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거 15,000원 줄게 나한테 파세요라 그러면 나는 이거 15,000원까지 살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00원에 내가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5,000원 받으면 충분해. 5,000원만 주고 가져가. 이렇게 아름답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는 사람은 나 이거 거저줘도 안 가져가 튕겨봐야 됩니다. 5,000원이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거야. 사실은 새 책보다도 나한테는 더 가치 있는 거야. 안 팔아. 하고 튕겨봐야 됩니다. 이 튕기다 보면 아예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분명히 이득이 있는데 따라서 10,000원쯤 해가지고 하면 양쪽이 5,000원씩 서로 이득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얘기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득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놈의 모호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거래 이득이다라는 건 일종의 결합생산물입니다. 두 개의 원인이 합쳐서 하나의 결과가 나올 때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좋으면 내 덕이고 나쁘면 네 탓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만나서 여러분의 자녀를 뒀다고 합시다. 자녀가 아주 훌륭하고 말을 잘 듣고 이쁘고 착하고 하여간 성공을 하면 내 덕이야 하고 아빠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부인한테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으면 저런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었죠. 또 네가 없었어도 저런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로울 때 붙었다 띄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식으로 얘기하면 성공은 여러 부모를 갖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성공하면 내 덕에 성공했어 하고 막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실패는 고아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패했을 때는 다 네 탓만 하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Success has many parents, but failure becomes an orphan.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가 된다. 실감 납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죠. 자본과 노동이 합쳐져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마르크스는 이거는 모두 노동이 만들어낸 거다. 자본가가 뭐를 가져가는 건 노동자에 대한 착취다. 그거 과거의 노동의 결과도 있잖아요. 어쨌든 노동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모두 노동자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마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이런 건 모두 엄마 거다, 아빠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없죠. 토지와 노동이 합쳐져서 어떤 사과가 생산이 되었을 때 이것이 토지 때문이냐 농부 때문이냐 이거 가르는 거 어렵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물이 됐을 때 액체라는 고유의 성격이 산소 때문이냐 수소 때문이냐 가릴 수 없죠.
어떤 자식이 좋은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이걸 아빠 때문이냐 엄마 때문이냐 이거 가릴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고집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고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목수가 합쳐져 가지고 각각 한 달씩의 방학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두 목수 사이의 A부와 B 누가 만들었을까요? 강슬기 양 두 목수 중에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한 달 동안의 방학은 A부가 B이 합의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합의해서. 그래 누가 더 기여를 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B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동양 가구, 서양 가구도 A부가 더 12개, 24개 가져가면서 방학은 똑같이 한 달만 갔냐? 불공평하다. 네가 많이 가져가면 방학은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져보면 사실은 A부가 방학을 보름만 줄이면 보름 동안에 동양 가구 하나를 만들면은 B는 그 시간에 한 달의 방학을 더 지낼 수도 있죠.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면은 사실은 그래서 방학을 1시간으로 줄이면 1분으로 줄이면 상대방의 이득을 주면서도 내 방학을 석 달 가까이 늘릴 수 있죠.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비리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이 정치적으로 비례계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너 소송 걸어. 소송 걸면은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방학을 지금 2달로 늘려줄게. 하고 속삭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라. 싸워서 그중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죠. 너 사실은 A부한테 착취당하는 줄 알아? 너 소송 걸어서 그럼 방학을 2달로 늘려줄게. 최대로 석 달로 늘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달 동안은 네가 좀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매년 동행하고 한쪽씩을 갖다 바친다는 조건 아래. 변호사는 그럴 동기가 있죠. 싸움을 시킵니다. 시킬 수도 있다. 변호사 나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A부는 그러면 순순히 그러세요? 그럼 방학 석 달 가져가세요. 할 리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사실은 방학을 사실 내가 12개, 24개 가져가는 거는 협력하기 전부터 그랬던 거 아니야? 내가 사실은 방학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도 이 지상 2배 이상 더 기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방학을 똑같이 나눠준 것도 상대방을 생각해 준 건데 뭐 방학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각자 갈라서자. 갈라서겠죠. 그렇죠?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이득은 갈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나는 도로 포장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10가구가 어떤 데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10가구는 각자는 장화를 사시는데 5만 원짜리 4식구 해서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10가구가 200만 원의 장화를 사십고 다니던데 야, 그게 그 포장이 된 고속도로까지 그 새끼를 포장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도로 포장하면은 사실은 100만 원이면 돼. 각 가구당 10만 원만 내도 되잖아. 그럼 포장을 해놓으면 영원히 진흙탕길 끝이야. 너도 좋고 10가구가 모두 다 좋아져. 거래입니다. 다자간 거래죠. 이 경우는 다자간 거래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사고 파는 쌍방간 거래가 아니라 이제 10가구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 A, B, C, D가 있을 수 있습니다. A는 뭐냐면 전략 B와 C만 봅시다. 그냥 장화를 사신고 다니자 가구당 20만 원이 듭니다. 전략 B, 포장하고 분담하도록 하자 10만 원만 듭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거래하자. 그런데 전략 B를 갖다 제기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때 내가 참아도 남은 9가구가 180만 원 장화를 사시는 대신에 100만 원 도로 포장할 거 아니야? 나는 슬쩍 빠져도 되겠네. 그걸 우리는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무임승차. 전략 A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뻘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득이 있어서 많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까 그 팀 과제를 하면은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남은 세 사람이 어쨌든 지들 학점 때문에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슬쩍 거기에 묻어가서 이름만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뻘쭘해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실은 돈도 물고 장화도 사신어야 될는지 모른다라고 억지로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황당할 거예요. 야, 여기서 무임승차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던데 그게 뭐야? 자, 이게 엄청난 퍼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슬기 양, 이 무임승차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어떤 안이 있을 수 있을까? 무임승차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어렵다. 신민찬 군 혹시 있습니까? 무임승차보다 더 좋은 안?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도로 포장을 반대해서 그냥 오, 그걸 요구하는 게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로 포장을 짐짓 반대를 합니다. 진짜로 반대가 아니라 짐짓. 목적은 거래이득입니다. 남은 9가구가 18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100만 원을 내서 80만 원의 거래이득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는 도로 포장 반대야. 나는 진흙탕길을 얼마나 자연과 더불어서 좋아. 우리 집은 전부 돼지띠라서 진흙탕을 좋아해. 결사 반대, 진흙탕길 결사 반대, 환경 파괴 반대. 그렇지만 너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여지를 두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반대할까 해서 저 사람에게 우리 남는 거래이득 중에서 180만 원 중에서 80만 원 이득 중에서 40만 원 주고 달래봐.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게 40만 원 있으니까. 그래서 40만 원을 주면 그때 짐짓 그래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싫은 것도 참고 도로 포장을 다니도록 해볼게 노력해볼게 하고 못하는 적 쓱 빠지는 겁니다. 돈을 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는 여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걸 갖다 이걸 우리는 알박기라고 얘기합니다. 알박기. 여기 조그마한 건물이 있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명물이 돼서 성공한 희귀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가 아니라 성공한 케이스 꼽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저걸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의 사람이 건물을 그걸 빼고 그냥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남아있게 됐죠. 알박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알박기를 해서 나는 사실은 이 집을 하기 위해서 파는 거에 반대야라고 자꾸 버티면 원래는 이 가격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 500만 달러까지 준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빼고 나머지 지역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오케이. 장화냐 도로 포장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과의 생산과 소비를 누가 결정해야 될까라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얘기해 봅시다. 나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 결정을 하는 것이 개인이냐 국가냐 얘기입니다.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나는 자유주의 경제고 국가가 결정하는 게 말하자면 명령 경제입니다. 계획 명령 경제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결정한다, 개인이냐 국가냐라는 말보다 적합한 것은 시장과 정부라는 말이 더 적합할는지 모릅니다. 개인이 결정한다고 해도 어떤 독재자가 혼자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얼마에 사고 파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균형 가격이 뭐 사과의 경우 1,000원이면 1,000원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시장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보통 어떤 피라미드식 위계 질서를 갖는 어떤 조직입니다. 그걸 말하는 어떤 법적 정부 조직법이 있고 그걸 관할하는 헌법,
헌법에는 뭐 이건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고 그것이 어떤 조직에 따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한 정부가 그걸 결정하는 거. 이걸 갖다 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개인 명령 경제라고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사유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시장 활동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뭐를 결정하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면 사과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옷은 얼마나 생산하느냐, 어떤 옷을 생산하느냐 이런 문제도 여기서 결정이 되죠. 거기에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직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하느냐, 자기 비교를 제일 살리는 자기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선택을 마구잡이로 하게 됩니다. 마구잡이다라는 말은 명령경제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라고 그랬죠. 명령경제에서는 그것은 무질서와 혼란이다. 따라서 뭐를 생산하는지도 국가가 결정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또한 누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도 국가와 정부가 결정하고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와 자본도 국가가 소유하고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 두 상태 사이에 여러 가지 혼합 형태가 중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둡시다. 두 개가 배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생산할 것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사과의 생산과 소비가 결정되는 경우랑 정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갖다 나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국가는 또는 정부는 이론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걸 흉내낼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그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원래 그 공산주의라는 건 어떤 식으로 생겨난 거냐면 영국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부자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점에서 점점 더는 아니지만 가난한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산주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 선언에서는 핵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진다. 뭐라고 하냐?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각자로부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물건을 받아서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진답니다.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기여하게 하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까지는 자본주의도 하는데 필요에 맞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개인과 시장에게 이걸 맡게 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당과 음식을 선택하고 식당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짐작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혼란과 무질서 또는 비효율과 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인하대 점심 담당국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미리 학생들의 선호를 조사해서 쿠폰을 나누어주고 식당은 할당되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미리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지 않을까? 짜장면 50그릇, 뭐 국밥 50그릇, 뭐 몇 그릇. 거기에 필요한 식자재는 협동농장에서 다 배부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이론상으로는 그쪽이 더 낫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개인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그렇게 단순하게 혼란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식당은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원가와 가격을 고려해서 식자재와 메뉴를 조정합니다.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식당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크게 혼란 없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생산해서 소비를 합니다. 물론 약간의 비효율과 낭비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런데 시청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 어떤 식단의 명령을 하려면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명령체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부분의 통제를 하는 것이 배추 농사라든지 이런 짓는 사람에게도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뭐가 되느냐면 소비자나 생산자는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한다라고 할 때 자기의 능력과 필요를 제대로 보고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줄여서 보고하고 필요는 늘커서 보고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군대 적성 많은 사람 손들어. 아이, 나는 전부 안 듭니다. 누군가 군대 갈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사실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판 기울이는 게 내 능력이에요. 누구 아우지 탄광에 가서 석탄 캘 사람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케이크가 나와서 누구 필요한 사람, 텔레비전 몇 대 필요해, 좋은 거 얼마나 필요해, 전부 불 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 누구나 뭐는 균일하게 하루에 쌀 몇 톡, 소고기 일주일에 몇 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찢어진 청바지가 필요한데 내 패션상 잊어버려. 인민복으로 통일할게. 이런 식으로 될는지도 모르죠. 나는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일반적인 경향,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인과 시장이 하는 거를 국가와 계획이 명령이 대입했을 때 실제로 그 이상대로 움직이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는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령적인 계에서는 인센티브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생산을 늘리거나 물질을 도락할 동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1979년에 뭐를 했느냐면 농산물을 공산당에 바치는 어떤 할당량을 제거하고 먼저 바치고 난 뒤에는 초과 생산물, 초과 농산물은 네가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좋다. 시장에 갖다 팔아도 좋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n분의 1이 내 거가 아니라 초과 생산물을 넘는 분량은 온전하게 내 거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열심히 생산하기 시작해서 불과 5년 사이에 중국의 농업 생산물이 2배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중국과 같이 인구가 10몇억이 되는 나라에서 농산물이 총 농업 생산량이 2배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이 남아가지고 한국이나 주변 나라에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에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 돈을 가지고 남은 공업 생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은 5년 사이에 생산물을 2배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중국은 유명한 기아 국가였습니다. 기아 국가? 기아라는 건 배 고른 나라, 기아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사실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거에 반만큼만 생산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농업 부문은 감시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농업 생산성이 시장 경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소평은 그게 핵심을 제대로 짚었던 겁니다. 그 부분부터 시장화하자. 자,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물을 그냥 맡겨놓으면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요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관료 부분에서 비효율도 많이 그런 식으로 나죠.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사실은 형제, 자매 또는 절친 사이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가족에서는 가장이 있을 때는 사실은 가장은
가족 내에서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를 떠날 때 이렇게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 형제가 앞으로 독립해 나가서도 따라서 어떤 뭐를 갖다가 가족을 따로 이뤘을 때도 월급날이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월급을 다 합쳐서 n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하자. 서로 좋죠.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 모두의 복지가 증가하겠죠. 그런 형제들 또는 그런 자매들 여러 주변에서 여러분들 찾아보기 어렵죠.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죠.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 우리 7공주 또는 7형제는 우리 그룹은 앞으로는 월급날이면 월급 뭐 해서 n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하자. 어려울 때 서로 돕기다. 똑같이 콩 한 쪽도 나눠 먹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또는 공동체 운동에서 일부에서 스페인에서 또는 인도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촌이라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아니 거의 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성공하느냐? 국가 단위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19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해서 사실상 그 이상은 머릿속에서만 성립하지 실제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90년대 이래로 근 30년 동안 시장경제가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경제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북한이 남아있지 않느냐? 뭐 쿠바도 알제리도 리비아도 다 넘어갔지만 그래도 북한만은 꿋꿋하게 공산주의 경제로 남아있지 않은 사실 제일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북한도 90% 이상은 의식주가 장마당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북한도 원형의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아닙니다. 거의 시장경제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일까라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일까? 왜 사과의 가격이 1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일까? 아니 900원도 아니고 1,100원도 아니고 왜 1,000원일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자면 사과의 가격을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10kg에 딱 40개 들어가는 사과, 부사, 중품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약 1,000원 내외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음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사과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농사에 지장이 있었고 거기다가 장마철이 길어서 제대로 익지를 못했고 플러스 마지막 순간에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과값이 조금 올랐습니다만 수년 내에 계절과 흉년, 풍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1,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사과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전부 연구하려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사과의 가격이 변화, 증감, 상승 또는 하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느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균형이다라는 건 어떤 변수가 움직이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 그러려고 하면 언제 움직이려는 경향이 없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되겠죠. 탐정식으로 생각합시다. 언제? 그런데 사과를 원하는 만큼 못 산 사람이 있거나 원하는 만큼 팔고 싶은 만큼 못 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산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못 판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균형이 되려면 못 산 사람도 못 판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만큼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팔고 싶어하는 양과 사고 싶어하는 양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김선님? 사고 싶어하는 양을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팔고 싶어하는 양을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됩니다. 균형이 되려면 그것이 같아야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은 이 수요량도 공급량도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면 덜 사고 싶어하고 공급하는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더 많이 팔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수량 가격에 의존하니까 이것이 일치하도록 가격을 결정해 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이건 방정식이다라는 말을 쓰자면 이런 식입니다. 수요량은 D라는 함수로 결정된다고 하자. 공급량은 S라는 함수로 결정된다고 하자. 그러면 D와 수요량이 공급량과 같아지는 요 식은 P에 관한 방정식이다. 이거를 fx는 gx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는 x를 구하라. 요거를 만족시키는 p 스타를 구하라. 요걸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죠? 이걸 그래프로 풀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만나는 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만나는 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천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만약에 1,000원보다 가격이 높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집니다. 파란색 선이 빨간색보다 더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있습니다. 초과 공급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고 싶은 만큼 팔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격을 떨궈줄게, 내 것 좀 사줄 수 있어라고 가격을 떨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거꾸로 900원이라고 그러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서 초과 수요가 생깁니다. 초과 수요는 누군가 못 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격 상승의 압력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데는 1,000원,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김전일은 여기까지 알 거의 얘기죠. 김전일은 여기까지 알 거다. 두 곡선이 만난 점에서 균형을 이루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사과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풍년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었지만 풍년이 든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2에서 2 프라임으로. 나는 이 얘기는 방정식이라는 걸 아는 순간 함수가 움직였을 경우에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년이 들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 소비량은 거래량은 20억에서 22억으로 늘어납니다. 거꾸로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이제는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이 거래량이 22억으로 늘어납니다. 사과가 유행한다라고 여기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가격이 조정 기능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생산이 소비보다 작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생산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라고 시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생산과 소비가 같아질 때까지. 생산, 즉 공급과 소비, 수요가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실을 하는 셈입니다. 나는 지난 시간에 개인의 행동 원칙 4에서 인센티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생산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라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에 맞게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소비가 생산보다 작으면 어쨌든 생산이 늘어났다고 합시다. 풍년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소비는 조금 늘려라 라고 시그널을 주고 생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생산과 소비를 다시 일치시켜줍니다.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산주의 경제에서 흔히 생기는 거지만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거기가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거 생산은 돼 있는데 생산은 작은데 소비는 많이 한다라고 합시다.
그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옛날에 마스크는 100만 개가 있는데 마스크 살 사람은 200만 개를 살려고 한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수밖에 없을까요?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다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일정한 숫자를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급입니다. 왜 선착순이 되고 왜 배급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너는 뭐 추미애 아들이니까 해줄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판매자가 선호를 해줄 수도 있죠. 특별하게 나한테 이쁜 사람 너는 이쁘니까 해줄게 뭐 하면 뭐 어떡할게 할 수도 있겠죠. 가격이다라는 게 나는 사과에 대해서만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격도 같이 얘기한다는 걸 염두에 둡시다.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서비스의 가격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옷의 가격도 지부의 가격도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노동 서비스의 가격, 이건 임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것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본 서비스도 임대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도 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 심지어 이자율도 일종의 자금을 빌리는 임대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말을 많이 되뇌게 됩니다. 여러분들 퍼즐 중에 이런 퍼즐이 있습니다. 앵무새를 하루 만에 경제학자로 교육시키는 방법. 뭘 것 같습니까? 강슬기 양 혹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앵무새를 단시간 내에 경제학자로 만드는 방법. 2가지 단어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2 단어가 뭘까요? 앵무새에게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 경제학자들이 하도 수요와 공급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6, 7은 내주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빨간 모자 퍼즐을 조금 더 빨리 풀었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도 원칙 5까지는 했습니다.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마지막 요거는 복습은 해야지. 그래도 뭐를 했느냐면 이걸 했습니다.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거래는 비용도 든다. 거래 이득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는 거래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6번, 7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면서 끝냅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퍼즐은 금주, 토요일, 일요일 문제를 퀴즈를 푸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주말에 잊지 말고 푸세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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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